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어제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mm는 뭐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 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도 계속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조속한 복구, 또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극한적 폭우, 폭염, 또 극심한 가뭄, 그 빈도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또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 또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본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또 긴 추석 연휴, 또 연말에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부진, 또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 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또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소비 회복과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55.8% 늘은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 회복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에 대한 강구를 지시를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는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백혜련 의원은 당시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 해제 표결에 참여했었는데 당시 국회 봉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결 방해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앞서 조사를 받은 조경태, 김예지 의원 외에 협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특검은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외환 혐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특검은 오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은 아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 등이 지시해서 시작된 작전이 아니고 자신은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었다는 의혹을 두고도 작전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작전이 합참의장, 그러니까 지휘계통을 거쳐서 실행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는 관련자들의 진술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도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최상병 특검 오늘 박행렬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인사 검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는데도 검증을 통과했던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내일 추가로 불러서 조사하고 오는 18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고리로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도 결정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구속된 뒤 하루 만에 특검 조사를 받은 건데요.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김건희 씨 소환을 고리로 전선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은 철저한 조사로 구속기간 안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김 씨 의혹만 13개에 달한다며 이제라도 죗값을 치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만시지탄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혹의 구체성에 비하면 압수수색은 너무도 늦었습니다. 끝까지 명분도 책임도 없이 억지만 부리는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김건희 씨 특검 소환 조사 관련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말살 행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이 500만 당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계좌번호 등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00만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오후 수도권 합동연설회도 고향 현장 대신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중앙당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자정이 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될 예정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팽팽해지고 있죠. 조국 전 대표는 오늘 자정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할 거로 보입니다. 혁신당 지도부와 일부 지지자들도 사면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조국과 윤미향 등 파렴치범을 사면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열리는 이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은 셀프 대관식이라고 깎아내리며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다음 사면 대상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일 거라며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핵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임명식 불참은 여전히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뒤 보수 정당을 예방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란 묵직한 말도 남겼습니다. 반쪽 임명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오전 정부 차원의 광복절 경축식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한데요. 전한길 씨 징계 논의 결과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최대 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겁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책임 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 좌석으로 간 건 잘못이지만 물리적 폭력은 없었고 전 씨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수결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면서 재발 시에는 누구든 중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소명하러 나온 전한길 씨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을 공격한 게 먼저였다며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고 징계가 나오자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SNS에 극단적인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냐며 치욕의 날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솜방망이 경고 처분은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거라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폭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어제부터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파주에서는 공릉천 물놀이장이 침수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파주시 공릉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침수됐던 물놀이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비는 모두 그쳤고 물은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 어린이 놀이터 곳곳에는 물 웅덩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인부들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물놀이장과 놀이터에서 물살에 쓸려온 수풀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등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어린이 놀이터도 청소도구를 이용해 흙을 퍼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상황이 심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어제 물이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YTN에 접수된 제보 영상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물놀이장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릉천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이고요. 물살이 상당히 거세게 있는 가운데 놀이기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자는 어제 낮 12시쯤부터 이곳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까지 하천이 범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이제 막 복구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곳 물놀이장 외에도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8시쯤부터
경기 고양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침수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경기 고양시 강매동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가전도구와 생필품 등이 물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 내곡동에서는 철로 아래 지하차도가 반쯤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요. 인근에서는 어제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된 차량이 도로 중간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나와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차 안까지 물이 들어찬 흔적도 보였습니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공릉천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수도권에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여러 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통제됐던 잠수교는 다시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어떤 피해 제보가 들어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YTN에는 각종 침수 피해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어제 오후 인천 작전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곳에서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정오쯤 지하주차장 2, 3층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소방과 구청 등은 지금까지도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이곳에는 물과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음 제보도 인천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차 한 대가 물살을 헤치고 가까스로 빠져나오는데요. 어제 오전 부평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하던 제보자는 도로에 배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 사이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가까스로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낮 경기 고양시 행신동 일대 상황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침수돼 있는데 하얀 승용차 한 대는 앞범퍼 절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촬영 당시 인근 점포 안까지 침수돼 직원들이 물을 퍼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전 경기 군포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상황인데요. 지하철 역사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승객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합니다. 제보자는 마치 5리터짜리 물병으로 물을 쏟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피할 공간이 없어 우산을 쓰지 않으면 지나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수교는 한때 보행자 통행이 통제가 됐었죠.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 잠수교 및 한강 수위가 5.54m로 높아지면서 보행로가 전면 통제됐었는데요. 지금은 수위가 다시 낮아지면서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새벽 5시 동부간선도로 통제가 해제된 이후 다시 통제된 도로는 없습니다. 강한 비가 내린 경기 북부 지역에는 도로 곳곳이 통제됐지만 현재는 비 피해로 통제됐던 도로는 모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 등 중부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800여 명이 대피를 하고 각종 시설물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정부가 공식 집계한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비 피해 잠정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정오쯤 경기 김포 하천에 떠내려간 차량에서 80대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포에서는 1시간 강수량이 100mm가 넘었는데요. 중대본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나 소방당국을 통해 경기 포천과 인천에서 사망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 공식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 우려에 대피도 잇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817명이 집을 떠났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360건이 넘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도 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상 상황과 산사태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속 뒤 첫 소환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었는데요. 피의 사실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검보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선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2시에 첫 구속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고요. 실제 조사 시간은 한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사실 이번 특검 조사 이전까지 제대로 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게 작년 7월에 소위 말하는 출장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한 조사에서도 사실은 불기소 처분을 예정하고 한 조사였기 때문에 이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 압박을 받거나 할 거 없이 본인의 진술 그대로, 그러니까 관여되지 않았다는 진술 그대로 했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식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후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영장 심사 과정에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부분이 어떤 구속의 결정타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부 진술을 하긴 했지만 혐의 사실보다는 소회에 가까웠다. 오늘 특검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출석 자체는 이제 의무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석에 따른 그 진술 여부는 거부권 행사한 부분인데 아마 혐의에 따라 달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선수재, 그 귀중품 같은 경우에 그 목걸이 등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받은 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자수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받았는지 여부 또는 왜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게 되면 더 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은 알선수재지만 아마 특검이 노리는 것은 뇌물의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형량 자체가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사실은 이제 금액에 불구하고 5년 이하지만 나머지는 3년 이상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지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예요.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나 여부와 상관돼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술 여부나 가능성,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선수재와 뇌물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목걸이 말고도 당시 함께 착용했던 브로치와 귀걸이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엔 유독 명품이 많이 등장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에 논란이 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3월에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밝힌 반클리프 아펠사의 목걸이, 당시 판매가는 약 6천만 원대고요.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목걸이는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역시 서희건설 측에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4월에는 통일교 측이 영부인에게 전해주라며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고 7월에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도 추가로 건넸다고 합니다. 다만 전 씨는 이 명품들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또 최근에는 5,400만 원짜리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가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2022년 9월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구매자로는 사업가 서모 씨가 특정됐는데요. 다만 시계줄은 이 사진과 다른 검정색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특검 판단대로라면 기업인에게 은밀하게 받은 고가의 장신구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이 국내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순방 장소에 착용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과감했다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요. 참 납득할 수 없는 처사죠. 이게 나중에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적 인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 대통령 영부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에는 검사의 배우자 또 검찰총장의 배우자로 사실상 공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사업자라든가 사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런 뭐 금품, 명품을 비롯해서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를 리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권력에 상응하는 일종의 권리처럼 간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명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과연 이게 끝일까? 특검의 수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다른 사건들에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돼 있고 또 지금 수사에 착수한 이 관저 이전 관련된 수사 부분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를 할 때에도 여러 기업의 후원 문제도 있었고요. 이 기업들과는 과연 뭐 문제없는 거래를 했을 것이냐. 결국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허탈하고 또 화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반성의 모습들 보이지 않는 것이 이후에 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고 뭐 상응하는 법적 판단을 받겠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겸허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희건설 측에서 왜 갑자기 자수를 했을까?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알선수재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준 사람의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뇌물죄보다는 알선수재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알선수재 뇌물은 이제 받은 사람에 적용되는 법조항이고 준 사람은 저희가 뇌물 공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액수에 상관없이 또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지질 않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하려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상 감경 사유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자수예요. 자수를 하게 되면 법률상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든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권유했든 어쨌든 뇌물 공여자 입장에서 보면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검찰 자체가 법률상 감경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집행유예 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률적인 환경을 염두에 둔 자수서 제출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수서 제출이 너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준 목적까지 써 있단 말이죠. 실제 본인의 사위를 뭐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렇게까지 적는 경우는 뭔가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근데 실제로 뭐 서희건설 맞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추궁해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지 내가 스스로 어떤 그 서면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 조찬기도에 나오라고 이렇게 부탁도 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거는 몇 수차례 걸쳐서 통상의 경우는 수사 주체하고 이 의사 연락을 해가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렇게 어떤 요건을 딱 갖춰가지고 특정 범죄 요건에 구성 요건에 들어맞는 형식의 이런 자수서 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이제 명품 관련돼서 저희가 좀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당시 회장인지 대표인지로부터 아주 고가의 삐아제라는 개당 1억짜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상당히 국민이 황당해한 적이 있잖아요. 그 수사까지 진행되다가 이제 수사가 중단됐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 시각에서 볼 때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특정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처벌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권력을 맡긴 분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또 발생했다는 부분 상당히 당황스럽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 지나치게 상세한 자수서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서희건설이 줬다고 자수한 나토 3종 세트 살펴봤고요. 시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김건희 씨 대신 사다 줬다고 주장한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 대금 3천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명품에 관심조차 없던 김건희 씨가 명품을 좋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괜히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뭐 해외 순방 다니고 애프터 파티 가고 이러면서부터 눈을 떴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나한테 조언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은 어떻게 줬다니까 이렇게 뭉치로 그냥 줬다니까요. 5만 원권. 예. 어쨌든 선생님이 돈을 3천 정도는 못 받으셨으니까 선생님 명에 3천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소원이 있으시면 끝까지 못 받으시죠. 그렇죠.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 상황이 다 왔는데도 안 주는데 기자님은 달라고 쫓아갑니까 어떡합니까? 아, 그거 없어도 살아요. 나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500 주면서 나머지 3천은 최은순 씨, 우리 엄마 감옥에서 나오면 주겠다. 그때 엄마 돈 많으니까 이걸 내가 창작하겠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도 안 줬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사업가 서모 씨는 김건희 씨가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정상 만찬의 애프터 파티에 다른 영부인들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자기도 장신구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명품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글쎄요. 그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서모 씨 본인이 그냥 그 상황에서 인식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침없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뭐 저게 사실에 기반한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냥 김건희 여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 정도의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저분이 지금 거침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시계 명품 시계를 대리 구매를 한 것을 넘어서 실제 대통령실의 로봇 경호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대리 구매를 하고 그 대금을 못 받은 일종의 피해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런 방식으로 김건희 씨가 했던 모습들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를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어떤 대가성 거래를 한다거나 범죄 사실과 관련돼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특검은 아마 저분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리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 대리구매를 한 후에 실제 대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있었다는 것도 선뜻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데다가 자신은 그건 안 받아도 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야 하는 얘기겠죠. 뭐 돈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그게 로봇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겠습니까? 그게 결국엔 손해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이지 대통령실의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제 특혜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명품 시계 거래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아마 이제 본인은 저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더 신중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발언한 내용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경우가 사실 여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저는 언론 노출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계값 3,5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받았고 3,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당시에 김건희 씨가 모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제 풀려나게 되면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엄마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분이 저런 복장으로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본인은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수사를 대비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내가 아예 구입해서 줬거나 시계 대금을 안 받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받기로 했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제공했던 것이 아니고 그 값은 다 치르고 줬는데 아직 내가 그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금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뭔가 그 이익을 준 게 없어요. 저분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본인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내가 그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갔다가 손해봤다는 취지는 로프케 사업이 망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은 그것을 노리고 어떤 이 편의를 봐준 게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대가성 여부, 그다음에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 돌려서 말한 거라서 저는 특검 들으라 이렇게 한 얘기인 좀 약간 고도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집사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집사 김혜성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요. 내일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두 분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이제 긴급 체포가 됐고요. 오늘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는데 지금 본인은 나 집사 역할 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일단 부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명칭을 집사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사실 김건희 씨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건 이미 사실로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역할이란 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대표적으로 잔고장명 위조,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도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런 범죄를 자청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도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가져왔던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IMS 모빌리티 에 대한 이 수상한 이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범죄 혐의 사실은 지금 아마 그 기업 관련 횡령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2023년에 이 수상한 투자와 관련돼서 범죄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일가의 관련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특검은 지금은 이 횡령죄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관여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것이고, 특히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 400억이 넘는 기업에 주요 이 어떤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은 김혜성 씨의 저런 정도의 부인 발언을 그대로 믿지 않고 아마 상당한 수사를 진행시켰을 것으로 봅니다. 예, 최은순 씨 잔고 위조에 관여했다는 게 천추의 한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김혜성 씨 집사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김건희 씨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김건희 씨와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대질 신문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듯 집사는 뭐 주관적이거나 이거 사회적 평가니까 법률 평가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영장 청구 사실과 같이 횡령 금액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수사의 최종 목적이겠죠. 예컨대 46억 원에 본인이 참여로 갖고 있던 주식을 회사가 아까 IMS 모빌리티가 사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주식 대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90여억 원을 용역 대금으로 IMS 모빌리티가 투자금 180억 원을 받아서
92억 원이 용역대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용역대금이 적정한지 아마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했겠죠. 이 대금의 최종 목적지 이게 아마 이제 특검이 원하는 수사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혜성 씨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자정에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혁신당 지도부는 남부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들어보시죠. 세대 맞을 행동을 했다고 치면은 이미 30대는 맞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를 당한 것에 대한 측은지심, 동정심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번 사면으로서 측은지심은 해소가 되고 개인적인 또 애잔함이나 또 어떤 지지의 필요성 이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20몇 명의 정치인들을 첫 번째 사면에서 대거 사면한다? 이거는 국민들 눈치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오만한 겁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해도 권력 휘두르고 정치인 사면 막 해주고 해도 견제할 만한 세력도 없어. 국민들을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이 저를 임명합니다. 저는 뭐 국민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뭐 약간 무슨 임명받는 코스프레 쇼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가증스럽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상한 쇼 같은 거 하는 거에 가서 뭐 들러리 서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3대 맞을 것을 30대를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번에 나와서 예전 같은 인기를 누리기는 힘들 거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면 타당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자녀 입시와 관련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 역시 4년형을 받았지만 실제 이 수사가 최초 시작된 것은 소위 말하는 조국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서 시작이 돼서 온갖 이권 관련돼서 이 조국 일가가 개입됐다는 수사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웅동학원이라든가 조국 일가의 수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최성해 총장이 등장하면서 표창장 위조로 사건이 간 거죠.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그 청문회장에서 당시의 야당 의원들이 정경심 교수의 기소 여부와 이 법무부 장관 사퇴 여부를 결부시켜 하는 발언을 한 직후에 그날 바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정에서 보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일가가 과도한 수사와 너무 가혹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도 국민적 비난 또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이 사면에 또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제 나와서 이후 정치 활동을 복귀했을 때 과연 이제 작년 4월 총선과 같은 24.5%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서 설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아직은 모르죠.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갈 경우에 이제 경쟁 관계인 것은 분명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견제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묘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출소 가장 하고 싶은 걸로 이걸 꼽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면이 확정되고 첫 SNS 글에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며 출소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뜨거운 목욕이라고 적었습니다. 딸 조민 씨는 비가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는 글과 함께 수영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교수를 내정한 걸 두고 조국 자녀의 대변자에게 장관급 자리를 선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차 교수가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기를 쓰고 조민 방탄에 열중하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했고 부산교육감에 출마해서는 조민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성문을 쓴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냐, 무슨 신세를 졌길래 국정으로 브로맨스를 찍고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국 전 대표 부부에게 무슨 사채라도 썼냐, 왜 국정에서 브로맨스를 하고 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표현이 과할 수는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을 하죠. 그런데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하는데 본인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밀어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입시 요강에 따라서 뭔가 스펙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게끔 돼 있는 걸 취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국가교육의 장래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정인 씨를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 쓰임새가 있다고 쳐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적재적소가 아니었다는 취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출소 후에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사과였어야 되죠. 목욕이 아니고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본인의 딸 스펙 때문에 스펙을 잘못 왜곡시킨 것 때문에 떨어진 다른 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선적이라고 하더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 본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철저히 뭐 솔직히 가시는 건지 몰라도 국민이 볼 때는 국가의 질서나 이런 뭐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는 다소 위선적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자정에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 과연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늘 저녁 국회에선 전야제가 열립니다. 가수 싸이 씨가 노 개런티로 참여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탁현민 자문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 3년 만에 이제 싸이 씨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부탁을 했고, 근데 싸이 씨가 사실 지금 공연 중이에요. 괜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내가 어제 부탁한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좀 더 참 민망한 게 아니 또 개런티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오늘 광복절 전야제에서 싸이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국민 임명식은 반쪽 임명식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8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그 문제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여야가 국민과 함께 8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 해야 되는 자리인 게 맞죠. 정치적 비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뭐 사면이라든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상당히 공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80주년 행사는 그냥 단순 정부 행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요. 그것을 단순하게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내세워서 불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게 맞는가? 이건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80주년 광복절 행사에 거기에 뭐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광복절 행사만큼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타당한 것이고 이제 그럼으로써 어떤 국민 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자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재고를 하셔서 적어도 내일 본행사에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충격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또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또한 작년도 광복절에도 국회의장 안 오셨어요. 그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의장께서 안 오십니까? 그때 뭐 광복회 관련된 정부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의장까지 오셔서 그를 봉합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저는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간에 고쳐갈 건 고쳐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가까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사 압수수색 관련한 말이 소환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의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맥주 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서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탄압이고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와 좀 데자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메시지는 그렇게 보이지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년 전에 민주당사의 압수수색은 사실 수사의 어떤 상당성, 비례성을 넘어섰죠. 그 수사는 이제 김용 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뇌물수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거였는데요. 당시에 김용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태였고요. 실제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관련된 증거나 자료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당시 검찰도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는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건 명백히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그런 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게 될 증거가 없으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그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 권성동 의원 관련돼서 통일과의 유착 또 1억 상당의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통일교 교인들이 대규모 당에 입당해서 이 연결되는 사실관계를 특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거고 500만 당원 전체의 명단 또 계좌 정보,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했지만 무조건 맞고 나선 거죠. 저는 그걸 지금 3년 전에 민주당의 사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 압수수색은 어쨌든 불발이 된 거죠. 그 불발이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강제 당원 가입 혐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원 가입이 됐는지를 당원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 건가요? 그러니까 특검이 갖고 온 12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명단을 갖다가 대조해 보겠다는 게 500만 명하고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름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2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했더니 안 맞아요. 그거 전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하고 500만 명을 다 보겠다는 거랑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 강제 가입했다는 부분은 그 120명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만약 확인이 되면 그냥 기소하면 될 일을 그게 지금 그런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정당에 와서 정당의 근간인 당원 500명의 사세한 스펙을 보겠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선례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장수적 관련성 때문에 민주당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당원들 명단을 전부 다 보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이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한길 씨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 씨는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성토했는데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당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해서 제가 그 배신자 이렇게 해서 칭호를 했죠. 그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전한기 씨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일단 경고로 하고 가장 큰 주안점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한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네, 전한길 씨 제명 가능성까지 나왔었는데 윤리위에서는 경고 조치가 나왔어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적 시각이나 일부 정치인들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한길 씨의 행동에 관련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윤리위에서는 전한길 씨가 출석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본인의 소명을 들었고 그 소명이 실제 CCTV 등을 통해서 이 영상과 부합하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정도의 징계 수준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 그것이 비록 그 외부에서 평가할 때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런 외부적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징계 수를 높여야 되는 거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리위에는 외부 인원이 5명으로 내부 인원 4명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평가나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실관계에 부합한 징계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전한길 씨 제명이 아닌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교계를 시작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인 정순태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은 오후 4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천주교 서울대 교구청 접견실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앞서 1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12일에는 천태종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진우 스님에게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잘 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우 스님은 여당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평안하게 하는 게 여당의 수장 역할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상진 스님에게는 또 따끔하게 가르쳐달라고 말했고 상진 스님은 어려운 발걸음에 좋은 자리 만들어 감사하다며 정 대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종교계 지도자들을 차례대로 만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금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있는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고 충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있는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기상 상황과 앞으로 전망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시에는 무려 101.5mm가 쏟아졌는데 기상청은 200년 빈도로 일어나는 극한호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보면 파주 317.5mm, 인천 옹진군 덕정면 289.6mm, 경기 동두천 276.5mm, 서울 도봉구 268mm입니다.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충남 일부와 경기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일부 비구름이 수도권 등지에 부분 남아 산발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있는 정체전선에서 떨어져 나온 비구름들인데 대기가 불안정하고 수증기량도 많아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있는 전남과 경남,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이어서 폭우로 인한 화면 영상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영상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승용차가 절반쯤 잠긴 채 거북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 도로가 아니라 서울 한강 다리입니다. 서울 상암동과 가양동을 잇는 가양대교의 모습인데요. 어제 수도권 일대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한강 다리 위도 물이 넘실거렸습니다. 어떤 차들은 더는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가 깜짝 놀라 영상을 찍어 현재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 한강보다 높은 곳인데 침수가 되다니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도로 한복판 분수처럼 물이 치솟고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차올랐습니다. 차 한 대가 물살을 헤치고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인천 계양구 부평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는 도로에 배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 사이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다며 가까스로 침수된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 옆으로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조수석 창문을 두드립니다. 이어서 이 3단봉을 이용해서 창문을 깨기 시작하는데요. 어제 서울 석계역 인근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 상황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 갇혀있는 모녀를 발견하고 창문을 깨서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네, 주택가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치 수영장처럼 보이는데요. 멀리 보이는 저 차량들 물에 잠겨서 바퀴마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고양시 화전동의 한 동네 주택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민 10여 가구가 침수가 돼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등이 모두 물에 잠겼고요. 주민들은 인근 노인정으로 몸을 피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긴장 완화 조치를 거듭 평가절하하면서 적대적인 대남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사실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서 우리 측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재차 대남 담화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첫 담화를 발표한 지 17일 만으로 표현 수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군사분계선 주변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일방적인 억측과 여론 조작 노름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의 확성기 철거 돌입이 식별됐다는 우리 군의 발표는 물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라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의 야외 기동훈련 절반이 다음 달로 연기된 것을 두고는 헛수고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조치를 없애고는 큰일이 난 것처럼 호응을 유도한다며 새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기만이자 잔꾀로 표현하며 허망한 개꿈이 될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단식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설명드렸고 상대가 발표하는 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할 경우 북미 정상들이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거라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껏 수위를 더 끌어올린 이번 북한의 담화 발표는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지 않은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다음 날 나온 김여정 담화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더 과감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이 무력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특히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남측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했고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 핵협의그룹 해체도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브리핑 두 가지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 행사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사전 예고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80여 명을 초청하여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8월 13일 해외에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문양목, 김덕윤, 김기주, 한은규, 임창모, 김재은 선생의 후손과 미국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설립해 항공 독립운동을 전개한 고 노백린, 김종림, 박희성 선생의 후손 등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기업인으로는 GS 리테일 허서홍 대표이사와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초청되어 선녀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전통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한 분 한 분 직접 맞으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앞으로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 세대가 계승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사 중에는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광복 80주년의 소회와 미래 세대에 대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오찬 후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구성된 독립합창단이 애국가와 홀로 아리랑을 합창했습니다. 또한 제1교포 2세이자 세계적인 작곡가인 양방원 피아니스트와 독립유공자 고 타경래 선생의 손자인 탁보니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리랑과 프론티어를 협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예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합니다. 먼저 대북 통일 분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강대강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북측 체제에 대한 입장 등 우리 정부가 향후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유동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밝힐 예정입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밝혀오신 바와 같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양국 간의 신뢰와 정책 연속성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제외한 전반적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는 UN 총회 등 별도 계기를 활용하여 발신할 예정입니다. 올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특징 중 하나로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별도 준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재외동포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가 700만 재외 네, 김건희 씨가 호송차를 타고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네, 소환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수영복이 아닌 개인 옷을 입었고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2시쯤에 첫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영장 범죄 사실만 해도 3가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거 이외에도 적어도 뭐 한 20가지 정도의 어떤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아마 일단 영장에 들어가 있던 내용부터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부인하잖아요. 예. 그럼 부인하면 조사 자체가 진도가 나갈 수 없죠. 이게 뭘 인정하면 인정을 전제로 하고 쭉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 자체의 사실관계처럼까지도 다 부인해버리면 계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 조사는 상당히 좀 빨리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이제 출석을 안 하고 그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고서 지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출석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예. 이제 뭐 수사를 완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이제 형량에 있어서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진술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예. 거부는 하지 않고 이제 자기 변명을 계속 한다는 소회를 거잖아요.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증거를 가진 거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엉뚱한 뭐 대답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식으로 회피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 나는 조사에는 성실히 응했고 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출석도 거부하지 않고 사실 조사를 받는데 진술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진술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수영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수갑은 찬 채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결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예. 수영복 입죠. 그런데 이제 법정에 나갈 때 미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법정에 나간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복을 허용을 합니다. 예. 수갑은 어떤가요? 수갑은 일단 호송 과정에서 이제 보안상을 이유로 다 차는데 이제 조사받을 때는 뭐 조사자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예. 수갑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예. 대부분은 뭐 조사할 때는 어차피 이제 조사받을 때는 교도관이 뒤에서 예. 한 2명 정도가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갑을 풀어줘야지 수갑을 찬 상태로 이제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갑은 대부분이 푼채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희건설이 이제 자수한 나토 순방 명품 목걸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뭐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나오고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줬고 또 구매를 해서 갖다 줄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목걸이만 사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목걸이 말고 이제 까르띠에 뭐 팔찌 그다음에 뭐 브로치. 티파니 브로치 이런 것까지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보면 한 1억이 넘는 그런 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보석을 샀고 어떻게 전달됐고 전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디올백 같은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다시 돌려줬다. 예. 그러면 이 구성 자체가 사실 이제 거짓으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할지는. 예, 그러니까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면 반클리프 목걸이뿐 아니라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까지 있는 건데 순방 영상에 너무나 명확하게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실물은 지금 목걸이뿐이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실물 확보가 안 된 상태죠. 네, 이제 실물이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 목걸이가 있잖아요. 그럼 목걸이 있고 그러면 브로치하고 팔찌는 당연히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구매 내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각 매장에서 이걸 구매해서 가져다 줬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서희건설 입장에서 보면 뭐 사주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는데 전달했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어떤 청탁을 했다는 것도 사실 청탁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 이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처벌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자기도 처벌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을 공여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자수서 내용은 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전달된 시점이 나토 순방 직전에 이제 서해건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목걸이와 이런 명품들을 전달했는데 바로 이제 차고 나와서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대가성이나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할 텐데 왜 차고 나왔을까요? 그것도 참 이해가지 않는 예.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에요? 특수통이잖아요. 그런데 특수통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사가 뇌물 수사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목걸이를 차고 나왔고 그 목걸이가 6천만 원 이상의 고가 목걸이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보던 목걸이인데 어디서 났어 정도는 얘기 부부 사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뇌물로 받은 목걸이를 가지고 세계 정상회담을 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영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뭔가 명품이랄지 비싼 어떤 장신구를 차고 나오면 그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그걸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그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 이게 자기 돈을 샀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아무리 김건희 씨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뭐 1억짜리,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찼다고 하면 그거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뇌물로 받은 목걸이를 아주 고가의 목걸이를 정정당당하게 딱 차고 나와가지고 이걸 과실했다.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받은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그걸 분석해 봤는데 그럼 준 사람의 심리를 좀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갑자기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준 사람에게 책임을 적게 묻는 이제 알선수재 혐의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서해건설 측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예요.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보석을 누가 사갔는지를 이제 특검에서 다 확보한 거예요. 네. 그러면 서해건설에서 비서실장의 어머니의 명의로 사갔다. 그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서해건설이 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냥 뭐 진술서 형식도 아니고 자수서 형식. 이제 자수를 하게 되면 감경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이제 목걸이뿐만 아니라 뭐 브로치, 팔찌까지 자기들이 사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목걸이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수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자신들이 자백을 하고 자복을 했기 때문에 뭐 형량이 있어서 굉장히 선처를 해달라. 나중에 이제 재판을만 분명히 갈 것이고 이제 그걸 생각한 거고 서희건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횡령 배임이랄지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상장 회사인데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어요. 그리고 상장 폐지되느냐 폐지되지 않느냐 상장 적격성과 관련된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희건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막다른 걸 몰려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좀 감경을 받겠다. 그런 취지로 전격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 명품을 고리로 한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천만 원대 고가의 시계도 등장을 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시계 욕심 있으니까 영부인님이 저 윤통도 생일날 하나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윤 전 대통령 시계다 하고 사가지고선 서 대표님 쓰셨단 근데 말씀이세요? 이건 내가 있는 대로 양아치 짓을 좀 했죠. 그때 시계를 2개 사셨군요. 예. 김건희 씨는 그거 시계 전체 다 자기 돈으로 샀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아니야. 아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500만 원 김건희 씨한테 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서 대표님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자기 통장 돈을 못 쓴다. 나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내가 창작하겠어요? 내가. 네. 자, 이 지금 주장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의 요구로 자신이 사줬다. 그러니까 대리구매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모 씨 진술은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30% 정도 정도 믿지 그 외에는 믿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희건설처럼 자기의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사실대로 얘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지금 사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마시엘은 콘스탄틴의 VIP였고 그래서 사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부탁을 지금 김건희 씨 시계 말고도 자기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일 선물로 사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서 이 명품점 가서 시계를 2개를 삽니다. 근데 시계를 2개 사서 이제 김건희 씨 시계는 이제 전달을 해줬고 시계 하나는 자기가 찼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사줄 거라고 하면서 매장 측에서 할인은 받고 그렇죠. 그 시계를 자기가 찼다 이런 그러면서 얘기죠. 스스로 뭐 양아치 짓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말을 저는 이제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일단 뭐 사달라고 했으면 뭐 부부 거 사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0만 원을 줬다? 아니 왜 하필 500만 원만 주는 거죠? 그것도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처는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면 자기는 뭐 그 대통령실에 로봇계와 관련해서 납품을 했는데 이제 손해를 엄청 봤다 몇 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로봇계를 납품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사업성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로봇계를 팔 수 있는 신뢰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손해 봤다고 주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도 특검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인데 아마 시계 2개를 부탁했는데 500만 원 안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줬을 가능성. 그다음에 시계를 2개를 다 사가지고 2개를 다 전달했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윤 전 대통령 시계는 이제 본인에게 다시 돌려줬을 가능성.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밝히기는 쉽지는 않죠.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지금 그 매장 가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윤 대통령이 찬다고 했다 할지 아니면 아마 그냥 그 명품 매장에서 저 사람 한마디 가지고 DC를 해주지 않았을 거야.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시계만 해도 DC 금액이 1,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셀럽 할인을 5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깎았다는 실제로는 거죠. 5천만 원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부인지를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2개를 할인해서 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인데 영부인데 다 영부인지를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만한 금액을 깎아주지 않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개를 샀는데 사서 전달했고 이제 하나는 반품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도 아마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이용해서 할인만 받았을 뿐 자신이 남자 시계를 찼다라는 이 진술은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계 할인가가 결국 3,5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김건희 씨에게 받았고 나머지 돈을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지 않잖아요. 물론 뭐 돈 자체는 김건희 씨 어머니가 관리를 하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줄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지 않고 지금 500만 원이라는 게 원래 이제 처음 얘기할 때는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줬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500만 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달라고 해서 갖다 줬으면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단지 민사적으로 나머지 3천만 원을 못 받은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근데 자기가 사다가 줬다. 하면 이거 사실 뇌물죄가 될 거고 이 서모 씨 자체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1,000만 원 했던 사람으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또 한 7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뒤에 이제 로봇개 4마리, 뭐 4개 그걸 또 납품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은 서 씨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저희가 조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의 또 다른 수사 상황 보겠는데 이제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죠. 구속영장을 이제 오늘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가 근데 횡령이네요. 아마 김예성 씨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184억을 IMS 모빌리티라는 자본 잠식이 돼 있는 회사에게 지금 카카오하고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그다음에 HS 효성, 신한은행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184억 투자를 받았는데 180 투자를 받고 나서 그 중에 한 46억 정도를 자기가 차명으로 설립한 벤처 기업에 이 돈을 주고 지금 자본 잠식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기에다가 전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오는 형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래다. 그래서 184억 투자 받은 걸 그쪽으로 46억을 빼돌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마 김혜성 씨 들어오면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46억 자체가 사실 184억에서 이제 빼돌린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46억을 허위로 거래하는 형식으로 채워서 빼돌렸으니까 사실은 회사에 대한 횡령이 되는 거죠. 46억. 그래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184억을 받은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수사를 하려고 이미 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에 대한 영장 심사 내일 오후 2시에 열리고요. 아마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논란이 되는 부분은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국민의힘의 반발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타겟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부터 이제 정치자금을 수차례 걸쳐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때 2023년 3월인가요?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돈을 받았다랄지, 특히 이제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건진법사 전상배 씨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윤모 씨의 어떤 통화, 문자 메시지 그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통일교에서 신자들을 전당대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가입을 시켰는지 그거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안 봐서 정말 500만 명 당원을 다 보려고 했는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불발됐잖아요. 특검에서 제시한 사람이 통일교 신자가 20명이었다고 그래요. 20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니까 한 명도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정당법 위반 그런 건 될 수 있는데 권성동 의원의 어떤 수사라고 한다면 그 알선수재랄지 정치자법 위반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의 최신 수사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밀당이 필요할 거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최근 의미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은 이를 주목하고 있다며 관심을 보인 겁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실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이른바 밀당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핵 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밀고 밀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새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이나 인원 조정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의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개인 의견으로 본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른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일 프레임과 이에 대한 미국 내의 우려를 씻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제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레이더를 보면 일부 내륙에 약한 비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중부에는 오늘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전북과 경북 내륙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중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서 구름만 지나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습도가 높은 가운데 무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일 강수량을 보면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2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 한때 영남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순식간에 파도가 덮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